아마존이 보통 하루에 거의 100만 번 정도 가격을 변동한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하루에 있었어요. 100만 번이요. 안녕하세요. 산후볼 파헤쳐드립니다. 인더셀라의 스텔라입니다. 2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서 싸게 산다고 아마존 직구하고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친구가 그러네요. 똑같은 물건이 한국에 싸게 풀려서 15만 원에 샀다고. 물건도 내일이면 배송된다 그러고.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애플은 또 가격을 올리고 마트는 최저가 마케팅을 하고 한편에선 도서 정가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싸게 쇼핑을 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게 참 많죠. 이게 입장을 바꾸면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격이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하는지, 그게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로서 싸게 쇼핑을 잘할 수 있는 팁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보영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경영대에서 교수로 계시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경험적 연구 주로 하신다고, 이게 뭔지 혹시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 경험적인 연구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empirical work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한테 너 뭐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처음 돌아오는 대답은 미시를 한다, 거시를 한다. 그 다음 대답은 나는 이론을 한다, 아니면 실증을 한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실증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경험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경제적인 로직 혹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내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기업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제학자의 유형이기도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론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실증 연구를 위해서 이론이 당연히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요즘에 하도 이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데이터를 스토어하고 프로세스하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낮아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확실히 중요해졌습니다.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요거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도.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세 개의 키워드를 부탁드렸더니, 최적의 가격, 엠파시, 공감, 탐험, 이렇게 세 개 주셨어요. 요거 하나씩 네. 여쭤봐도 돼요? 최적의 가격, 이거는 뭔가요? 네. 제가 하는 이제 그 연구 주제가 대부분 가격 결정과 관련이 있어요. 제 전문성은 수요 곡선을 이제 계측하는 건데요. 정말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 가격을 매겼더니 이만큼 소비자가 사더라. 가격을 내렸더니 소비자가 이 정도 더 사더라. 이런 음. 거를 이제 제가 계량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수요 곡선을 계측하는 게 왜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기업이 내가 얼만큼 가격을 매겨야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꼭 기업 입장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세금을 매기면 혹은 어떤 규제를 푼다거나 정책을 바꿨을 때 효과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과연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이런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는데 이런 수요 곡선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요 곡선을 계측해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이제 경제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어떤 가격을 매겨야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세금이나 보조금을 어느 정도로 매겨야지 복리 후생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등의 질문을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막 애플이 무슨 폰이 이렇게 비싸 하는데 사실 그 비싼 가격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네. 매기는 데에는 다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되게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셨던 키워드가 공감, 엠파시 주셨고, 세 번째 탐험 오질 주셨어요. 엠파시는 왜 주신 건가요? 경제학에서는 수치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수치화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연구하지 않고 연구를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연구로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
혹은 그 가장의 무게, 혹은 자신감의 하락 등등이 사실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효용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0에서 10에서 체크해 그렇죠. 보세요. 정확해요. 이거보다 더 나가서 측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직을 함으로써 내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면 얼마 정도를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연구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스트레스 레벨이라든가 본인이 느끼는 이런 자존감의 상처 이런 건 수치화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아, 그럼 자기소개서를. 옛날부터 쭉 이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늘 이런 관심과 동기가 있었던 거는 물론 아니고요. 이제 지나고 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계속 이런 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뭔가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내적인, 외적인 탐험을 되게 좋아하신다. 탐험이란 키워드 주셨는데, 이거는 네. 어떤 탐험을 좋아하시는지. 네, 뭐, 외적으로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여행을 많이 못 가고 근데 있는데요.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던데요? 저한테 아, 알려주신 네, 오지? 제가 좀, 네, 맞아요. 제가 오지를 좀 많이 갔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오지 중에 제가 늘 그 아마존, 기업 아마존 말고요.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산림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학자와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프라이싱, 가격 책정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가격 책정, 요 프라이싱은 그러면 뭐라고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기업이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보통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제품을 개선한다거나 퀄리티를 개선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마켓에 진출한다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가격은 오늘부터 우리 이만큼 매기겠다 하면 뭐 거의 그날부터 매길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일종의 변수잖아요. 기업이 이런 프라이싱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프라이스가 사실 마진? 이제 한 물건을 팔았을 때 이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가격 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본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면 기업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득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관계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인과관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기업이 가격 결정을 조금 다른 변수에 비해서 뭐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신제품을 내놓는 건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하니까 시간도 많이 그렇죠. 걸리고요. 가격 결정이 조금 더 그래도 쉽다라고 하지만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한번 가격을 결정하면 내리는 건 쉽지만 올리는 거는 이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종 구매자가 소비자라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리는 건 이제 소비자가 그러면 비싸졌네 안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다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주저하게 되지만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사실 가격 자체를 정가라는 개념을 쓰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100만 원짜리 물건을 11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사실 기업 입장에 좀 주저되는 일이지만 밑으로 내리는 건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네. 소비자들은 좋아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그런 정가 혹은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죠. 정가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할인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할인 행사를 했을 때 얼마나 깎아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내린다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에서는 정말로 베이스 프라이스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할인의 빈도 그리고 이 할인을 했을 때 얼마나 깎아주는지에 대한 그런 깊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죠. 근데 보통은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그 가격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거나 쿠폰을 준다거나 그렇죠. 묶어서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할인의 네, 일종이잖아요. 가격이 맞아요. 낮아지는.
아니면 뭐 구독료의 형태로 바꿔버린다거나 이제 가격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잘 네, 보시면은 정해진 가격대로 우리가 사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게 100만 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10만 원이 맞나? 내가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마케팅이죠. 네. 그럼 가격 책정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마진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내가 한 물건 팔았을 때 10,000원을 이득으로 남기느냐, 20,000원을 이득으로 남기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을 너무 높이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물건을. 그러면은 이윤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최적화 혹은 옵티멀한 가격을 실제로 기업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감 혹은 지금까지 해와 보니 이렇더라 이런 어떤 경험에 의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한다라고 좀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기업의 스트래터지 중에 하나는 내가 비용이 요만큼 들었으면 여기다가 뭐 10,000원을 더 붙여서 요만큼에 팔겠다. 코스트 플러스라는 가격 전략도 상당히 흔해요. 원가를 기준으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렇게 그냥 럼썸으로, 여기다 10,000원을 붙여야지 하는 경우도 있고, 퍼센티지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들면, 내가 최종 가격을 1.1을 곱해서 11,000원에 팔겠다. 이런 마진을 퍼센티지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가장 흔한 부분은 일종의 가격 차별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수요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가격을 이제 다르게 매기는 정책인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항공 가격이에요. 우리가 비행기표 사려고 그러면 성수기 때는 엄청 비싸잖아요. 이제 비수기가 되면은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항로를 비행하는데 비용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왜 가격을 따로 매기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다 소비자가 얼마나 이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지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격을 높이 매길 수도 있고 적게 매길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 뉴스 봤었어요.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여행을 계속 못 하다가 풀렸잖아요, 좀. 풀리고 나니까 네, 멀리는 못 가겠고, 가까운 일본이 좀 가까우니까 주말에 훅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행 티켓을 구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네. 항공인데 보통 한 20만 원 후반대 하던 것들이 막 60만 원 넘게도 막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가격 차별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격 차별화가 이런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요. 그 항공사가 주로 택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 가격 차별화는 사실 타겟 고객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가게하고 이제 저소득자가 많이 살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쳤을 때 둘이 비용이 똑같다고 했을 때 기업이 이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가격을 더 높이 매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사람들이 보통 지불 용의가 좀 더 많고 가격에 조금 더 둔감하다는 이 통계적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윤을 많이 창출해 내려고 다르게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geography, 지역이든가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보통 customer segmentation이라고 하죠. 그런 세그멘테이션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그런 차별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업이라고 다 악덕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기업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비용? 왜냐하면 마진을 이만큼 남긴다라고 했지만 요 마진을 계산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요 마진으로 사실 기업은 그 다음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더 좋은 제품 만들려면 투자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이 생존을 하고 앞에 미래에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요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투자를 맞아요. 했던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부분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 방금 네, 얘기하셨던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손해를 봤나? 아, 내가 싸게 샀네. 너무 좋다. 막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맞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좀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조금 비싸게 받아서 마진이 조금 더 받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좀 덜 받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 낮은 마진을 위해서 이쪽을 조금 희생시키는 걸 수도 있죠. 좀 더 이쪽 소비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서 여기에 낮은 마진을 채워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요걸 평균 내서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도 조금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악덕 기업은 아니라는 거. 아, 맞습니다. 정말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그 항공사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비즈니스석은 매우 비싸고, 이코노미석은 사실 비즈니스에 비하면 훨씬 싸잖아요. 그런 이유도 일종의 차별화 때문이에요. 항공사가 보통 이윤을 남기는 거는 비즈니스석을 팔므로 인해서 보통 이윤을 남기는데, 그러면 왜 이코노미석을 마련을 했냐? 만약에 이렇게 가격 차별화를 하지 않고 우리 그냥 똑같은 가격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훨씬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 차별화가 기업이 어떻게 악덕같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다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식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덕 기업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죠. 다 악덕 기업은 네. 아니다. 이렇게 좀 네. 안전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의 전제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건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가 좀 더 구매하고 덜 구매하고 이런 걸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기업이 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민감도를 측정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 곡선을 계측하는 거와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계측함에 따라서 가격을 요만큼 내렸을 때 소비가 이 정도 증가하더라. 일종의 그런 민감도를 이제 계량화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의 일부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가격 책정하는지 약간 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요거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다이내믹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는 가격 정책인데요. 이거의 이제 가장 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아마존? 하고 우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존이 보통 하루에 거의 100만 번 정도 가격을 변동한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하루에 있었어요. 100만 번이요. 네, 하루에 밀리언 타임즈를 바꾼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2019년인가?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더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을 자꾸 변동시키는 이유는 결국에는 더 비싸게 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비싸게 가격을 매기고 덜 살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일종의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가격을 많이 바꾸는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아마존이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내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게 비싸게 주고 샀다고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 가격 결정을 보고 아마존에 대한 보이콧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결정 변수라고 여길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내가 얼마 내느냐, 내 친구는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제 심정,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기쁜가 혹은 내가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효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퍼스널하게
다르게 이런 걸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사실 정밀하게, 세분하게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기는 해요. 이런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기당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되게 양이 많아지고 또 알고리즘 적용해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그렇죠.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볼 수 있고 데이터도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지만 뭐 아니면은 원가에서 뭐 마진 얼마를 붙여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맞춘 게 가격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가격은 곧 약간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약간 이거랑 맞아요. 연동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랑 가치는 좀 다른 거지만 소비자는 이게 비슷하다고 느끼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바뀌면 내가 적당히 기회를 봐서 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저녁이 싸네? 그럼 저녁에 사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하루에 예. 100만 번씩 바뀌면 이 로또 아니야, 로또. 우버도 되게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좀 다르긴 한데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택시. 우버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는지 좀 간단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바쁜 시기나 막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한 1,000원 더 내면은 빨리 더 배차시켜주고, 뭐 2,000원 더 내면 더 빨리 배차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가격 차별화가 조금 있기는 한데 매우 제한적이죠.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지역에 드라이버가 몇 명이고, 지금 이 앱을 키고 주문을 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순식간에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버 앱을 써보시면은 제가 공항에 내려서 우버 앱을 이제 딱 키고 에스티메이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 20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거 불러야지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가격이 변해 있어요. 왜냐면 그 맞아. 사이에 이미 갑자기 소비자가 늘어났다든가 갑자기 비행기가 한 대 더 내려가지고 이제 막 승객들이 막 우버를 찾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막 가격이 30불, 40불 이렇게 뛰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버가 말 그대로 이 가격을 이용해서 이제 수요가 막 폭발하는 그런 시기, 이렇게 콘서트가 막 끝난 다음 혹은 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수요가 막 늘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을 높이 매기게 해서 그런 걸 이제 surge pricing이라고 하는데요. 그 surge pricing을 도입을 함으로써 수요가 surge 이제 급증했을 때 프라이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은데 수요가 적다. 그러면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소비자가 아마존에 대해서 화가 났었듯이 우버도 한번 소비자들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뉴욕인가 뉴햄셔인가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우버 가격이 8배가 뛰었나 평소보다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택시비를 8배를 갑자기 뛸 수가 있냐. 2만 원이었으면 8배니까 16만 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택시비를. 그렇죠. 배가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분통 터지고 화가 날 수도 있죠. 이게 꼭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집에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어요. 나는 내가 12만 원 줄 테니까 빨리 나를 데려다 달라라는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득인 가격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버 앱을 키고 이제 정가인 2만 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무도 내 콜을 받아주지 않고 나는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나는 내가 12만 원을 낼 집을 용의가 있는데 시장 가격은 2만 원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모두가 이제 수요를 함으로써 정작 진짜로 필요하고 진짜로 원하는 사람한테 그 서비스가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urge pricing이 이렇게 좀 급한 사람 혹은 지불 용의가 매우 높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빨리 매칭이 돼가지고 집에 갈 수 있게.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이제 승차 거부가 규제가 많이 되지 않을 시기에 아주 바쁜 금요일 저녁 강남 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1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나를 태워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흥청을 하는 그런 광경이 실제로 있었었는데요. 그런 거를 일종의 앱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버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우리가 차를 갖다 줄게. 너는 이 물건을 사고 이제 떠나라.
근데 이제 가격 지불 용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가격을 이 사람들이 낼 지불 용의를 이렇게 쭉 평균을 냈다거나 뭐 중간값을 했다거나 하면 분명히 2만 원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결국에는 이 높았지만 2만 원까지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2만 원만 내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약간 여기다 드라마를 더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뭐 10만 원 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드라마를 좀 더해서 갑자기 가족이 너무 아픈 거야. 아, 지금 콘서트를 막 끝나고 나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택시가 지금 없는데 가족이 네, 갑자기 아프대 하필이면 어떻게 막 걱정이 너무 돼. 집에 가야 되겠어. 뭐 집이 아니라 네,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러면 더 상황이 네. 극적이 되죠. 이러면은 뭐 10만 원이 뭐야. 지금 빨리 내가 갈 수 있으면 되는 대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죠. 그런 프라이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 주고도 해결 못하는 일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프라이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되게 와닿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정말 근데 훌륭한 예를 드셨어요. 정말 급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주고라도 이 서비스나 물건을 빨리 사서 이 시장을 떠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효율적인 어떤 플랫폼이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우버 이전의 그런 경우라면은, 택시를 계속 불러 세워야 되고, 택시가 설 때마다 내가 이만큼 낼 의향이 있는데, 너 갈래, 나랑? 이렇게 이런 일종의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컸던 마켓이었는데, 우버가 이런 거를 아예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앱으로 만듦으로써 그런 트랜잭션 코스트를 또 되게 많이 줄여줘서 일종의 마켓 클리어링, 그러니까 마켓 클리어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에요. 첫 번째가 그 마켓 클리어링을 빨리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요. 보통 이 마켓 클리어링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마켓 클리어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높이 불러서 지불 용의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제 떠날 수 있게 되고, 이제 지불 용의가 낮은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싸진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치 왜 우리가 백화점, 식품점에 가면은 문 닫을 때 되면 막 50% 할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비슷해요. 이런 마켓 클리어링을 빨리 도와주죠. 남는 재고가 없이 그날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로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좀 약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비스나 이 물건을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 이게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경제학에서 보는 효율에 있어서는 정말로 원하는 사람한테 이 물건이 가고 조금 덜 원하는 사람, 조금 더 지불 용의가 낮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좀 나중에 이 서비스가 조금 더 싼 가격에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채널에 의해서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약간 우버랑 비슷한 서비스 하는 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 아, 우버도 네. 비슷하게 있을 텐데 그게 있더라고요. 리프트 앱을 켜면 지금 내가 가려면 뭐 예를 들면 3만 원. 근데 내가 한 10분 기다려서 다음 거 타면 뭐 2만 5천 원. 좀 네, 더 기다릴 수 맞아요. 20분 기다릴 거면 이게 더 낮아지는 이렇게 보기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네. 시간의 가치를 내가 그러면 뭐 나는 이게 좀 아까우니까 차라리 내가 5천 원 싸게 갈 수 있으면 커피 한 잔 그냥 마시고 올래 그 돈으로 약간 이렇게 선택하는 분도 음, 있을 거니까 약간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머신러닝이 가능해지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것도 그렇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가 음. 요거 못하는 이유. 요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이 있으면 한국은 왜 안 되죠? 아, 사실 미국도 이게 모든 산업이나 모든 제품 서비스 산업에서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로빈슨 패트만 액트라는 것이 이제 엔타이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
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너무 악덕처럼 이 소비자의 효용을 쪽쪽 빨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액트라서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로빈슨 퍼트먼 액트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런 거를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산업을 이렇게 봐도 한국이 조금 더 이런 가격 차별화에 대한 제한이 조금 더 많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은 대학 등록금이 또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이 아주 세분하게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대학 등록금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제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한은 등록금을 뭐 깎아준다거나 면제시켜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내가 서울에 살든 아니면 제주도에 살든 나한테 청구가 되는 대학 등록금은 똑같잖아요. 이게 공대냐 아니면 뭐 사회과학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만 다른데 근데 그것도 그 공대가 이제 뭐 실험 때문에 조금 더 등록금이 비싸다고 저는 이제 들었었는데 그 조금 비싼 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차이라고 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분화됐고 훨씬 더 정교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이런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제 나라의 평균 차이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 차별화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특히 또 전세금 왜 상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세금을 몇 프로 올릴 수 있다 매년 이런 규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가격을 차별화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저소득층이라도 전세금을 얼마를 내고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제 있는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 같은 아주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이런 렌트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있어도 이렇게 한국만큼 규제가 심하지 않은데 장단점이 정말 있어요. 규제가 없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고 정말로 이 집을 원하고 정말로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큰 돈을 내고 거기서 살 수 있지만 그 말인즉슨 이런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서울에서 절대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아까 그 카카오 택시로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좋은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공급 쪽에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우버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거니까 사실 내가 그냥 아예 그냥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콘서트가 끝나고 지금 막 운전자가 많이 필요하다네? 그러면 내가 잠깐 가서 이렇게 하고 올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이라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택시를 배차해 주는 거니까 택시의 수는 그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공급이 유연하진 않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다른 부분은 수요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약간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규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런 가격 차별화를 효율적일 수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소비자라면 그러니까 이 차별화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라면 요거에 좀 수용적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굳이 규제가 생길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규제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만 차별화 이거 못 쓰겠다. 너무하다 이거. 약간 이런 반응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 이런 반응이라면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테니까 방금 짚어주신 포인트가 거기랑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꼭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도 사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을 정말 딱 100만 원까지 내고 살 의향이 있어요. 근데 아주 운이 좋게 애플이 나한테 90만 원을 이제 불렀으면 저는 이 아이폰을 삼으로 인해서 10만 원어치 사실 효용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어떻게 내 지불 용의를 딱 알고 100만 원을 딱 불렀어요.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진짜 101만 원만 돼도 안 살려고 했는데 100만 원이네. 정말 딱 내가 원하는 값어치만큼을 가격을 불렀네? 그럼 제가 이 아이폰을 사고 나서도 나한테 떨어지는 효용은 거의 0인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가격 차별화가 되게 정밀하게 되면 될수록 사실 소비자가 얻는 효용은 훨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제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지불 용의가 높다고 해도 자기에게 떨어지는 효용은 가격 차별화가 됐을 때가 훨씬 낮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형평성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물건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마켓이 클리어링이 됐더라도 과연 이 파이를 나눠 먹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훨씬 더 적은 파이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기업이 가져가게 되니까 엔타이트러스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기업이 가격 차별화를 굉장히 정밀하게 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할 동기가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반독점 이슈가 있다라고 했던 포인트는 어떤 부분에서 반독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보통 반독점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독점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소비자의 효용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해칠까 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독점 기업이 있으면은 다른 대체품,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딴 데 가봐야 이런 거 못 사 하고 이제 가격을 많이 높게 부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의 효용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독점을 이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각 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버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독점 회사처럼 되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의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마치 독점인 것처럼 가격을 높이 매겨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독점 측면에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독점 이슈라고 하셨던 부분, 그럼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이 정말로 이렇게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진짜 독점이 될 거다를 우려하기 때문에 반독점 이슈라고 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네요. 이것도 정부가 들어가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요 수익이 나는 부분을 누구한테 조금 더 나눠줄, 기업한테 줄 건지, 고객한테 줄 건지,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이렇게 자원 배분을 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 규제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일종의 다른 측면에서의 효율이죠. 정부가 그렇죠. 개입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마켓 클리어링이 되더라도 이 파이를 나눠 가질 때 조금 더 이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막 극대화하고 이러고 있나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경제학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은 워낙 집을 많이 사고 집 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철물점이죠. 그런 철물점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철물점 체인이 거의 미국의 레베뉴 순으로 이렇게 기업을 랭킹을 해보면은 30위 안에 막 두세 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도 이 똑같은 물건의 가격을 여기저기 다 똑같이 매긴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물론 이게 물건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걸 일종의 프라이싱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존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부 다 똑같은 가격을 매기고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부. 근데 서부라도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서부의 그 주들을 다 합쳐도 동일한 가격을 상당히 많이 매긴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했고, 저랑 이제 제 공저자가 한 논문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약간 다이내믹 프라이싱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이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수요가 느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높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여름에, 했는데, 겨울에 싸게 팔고. 맞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일단 거의 변하지 않고요. 1년 중에 가격이 조금 변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성수기에 가격이 내려가요. 그 항공사하고 정반대 전략이죠.
그럼 이게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프라이싱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프라이싱이 이용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옵티멀 프라이스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저 공저자랑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기업들이 비용의 변화에 따라서는 가격 변화를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렌트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돈을 이렇게 가격을 조금 더 높이 매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좀 싸고 렌트도 싸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좀 낮은 가격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똑같은 두 장소를 비교를 해본다고 쳐봐요. 렌트도 비슷하고 비용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흡사한데 그 지역에 사는 소비자의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비자의 그 지불 의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지역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다르더라도 그 다른 게 이 지불 의향이 높으니까 가격을 높이 매기고 이런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컨슈머 패키지드 굿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사실 비용이 변화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이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성은 사실 이런 경제학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계산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설사 계산을 할 수 있더라도 이런 경제학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격 차별화는 하지만, 그러니까 즉 비용에 따라서 가격을 바꾸기는 하지만 지불 의향성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지불 의향성을 따라서 지역에 따라 가격을 천차만별로 매기는 식의 가격 전략은 보통 세우지 않더라. 지불 용의가 되게 높은 곳에는 더 높은 가격을 매겨야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기업이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너무 빤하지 않아요? 여름에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을 좀 1, 200원 더 올려도 아이스크림을 200원 비싸서 안 먹진 않잖아요. 아이스크림인데. 정확해요. 맞아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업계도 가격을 너무 잘못 매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면, 성수기에 가격을 조금 더 올린다면, 기업이 더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거기서 뭘 알게 됐냐면, 비수기에도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죽어라 먹는 사람들처럼 이 추운 겨울에도 얼주가? 아이스크림을, 그렇죠, 얼죽아. 처럼 내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하는 또 다른 얼죽아들이 이 비수기에 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타났을 때는 진짜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지불 의향이 조금 높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그리고 찐사랑이다. 그렇죠. 맞아요. 찐사랑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수기에 뭐 세일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수기가 되면은 이 비수기의 사람들은 당연히 가서 사죠. 이 사람들 말고도 이렇게 시즈널 셔퍼, 그러니까 성수기에만 이제 쇼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몰리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우니까 내가 좀 아이스크림을 사봐야지. 이런 고객들은 생각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다고 이제 연구 결과 나왔어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여름에 가격을 조금 높여버리면 이 성수기라서 몰려든 시즈널 셔퍼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그리게이트로 봤을 때 성수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가격에 민감한 것처럼 보이고 비수기는 또 평균적으로 가격이 좀 덜 민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고. 성수기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방금. 왜냐면 성수기에 맞아요. 아이스크림이 사실 우리가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옆에 있는 다른 거 먹지 뭐. 새끼 맞아요. 금방 바꿀 정확해요. 테니까 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을 또 못 올리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네요. 되게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또 기업이 이렇게 수익성 올리기 위해 쓰는 다른 가격 책정의 방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도어버스터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는 이제 로스 리더라고 하는데요. 도어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끼 상품이죠. 상품을 뭐 공짜로 준다 혹은 굉장히 싼 가격에 주니까 일단 우리 가게에 와라. 이런 식의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코스트코 같은 근, 것도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면은 그 옛날부터 계속 1.99달러인가? 핫도그도 계속 맞아. 고가격에 팔고, 뭐 계란이랑 이렇게 맞아요. 사람들이 자주 살 만한 것들을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계속 이렇게 팔아서 사람들이 치킨 사러 코스트코 갔다가 한 30만 원어치 아, 사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아, 맞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경제학에서 한 번도 그래서 실제로 이 도어버스터 전략이 효과가 있나? 할 만한 값어치가 있나? 기업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어요. 물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데이터의 문제도 이전에는 있었으니까 어려웠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장바구니 보통 이거가 같이 담기더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아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이걸 알아내고 나면은 그 손해가 과연 이 다른 물건들에 의해서 메꿔질까? 제가 직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가 전 아주 궁금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로스리더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측정되기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코스트코가 이렇게 도어버스 전략을 쓰면서 요거는 거의 마진을 안 남기더라도 예를 들면 코스트코 가면 달걀을 되게 싸게 살 수 있어. 생수를 되게 싸게 살 수 있어. 두루마리는 코스트코 가서 사는 게 싸. 약간 이렇게 믿고 네. 살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있을 때 소비자가 얻는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나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좀 측정하기 어렵긴 하죠. 이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아, 네. 습관이 되고 이게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돼버리면 요거 오히려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뒤늦게 이 똑같은 걸 시작해도 이미 내가 코스트코 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계속 가겠죠. 왠지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가격 차별화하고 또 이제 연관을 시키자면 코스트코가 그런 식으로 레퓨테이션을 이렇게 쌓아 올라감으로써 꼭 달걀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 코스트코는 늘 달걀을 싸게 팔지라는 일종의 이미지가 이게 형성이 되고 나면 일종의 그게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이미 차별화 시키는 효과가 났다고 할 수 있죠.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브랜딩을 해서 이런 브랜드가 인지가 되고 나면 거기서 오는 가격 결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 그럼 어쨌든 기업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바꾸는 것도 좀 자유롭고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일하고 있지 않겠죠? 네, 어떤 수식이나 뭐 골든 룰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이미 다 아르비트라지로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결정력은 세 가지 정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차별화. 이 차별화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진짜로 이 제품의 퀄리티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브랜딩으로 인한 이미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대체 불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가격 민감성이 좀 중요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아예 민감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다른 제품에 비하면 확실히 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사실 조금 더 가격을 높이 매길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내느냐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퀄리티의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업에서는 10,000원이 들고 이 기업에서 20,000원이 든다고 치면 더 싼 가격에 똑같은 퀄리티를 내는 기업이 당연히 가격 결정력이 훨씬 더 세겠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저는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좀 약간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이 기업만 줄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게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업계에서 많이 쓰는 프록시 중에 하나가 그로스 마진이 40%가 넘으면, 이제 애플이 대표적인 경우죠. 40% 가깝거나 넘으면 이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뭔가를 가치를 고객한테 주는 약간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고객, 그러니까 주 고객층이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지, 또 저희가 계속 소비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B2B 비즈니스도 되게 많잖아요. B2G도 있고,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간 거래도 있고.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기업에 우리 부품이 없으면 절대 여기 완성품이 안 나와 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우리만 제공을 하고 있으면 가격 민감도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이 이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들으시는 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랑 비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들을 땐 약간 이렇게 듣긴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원가에다가 마진을 일정 정도 붙여서 몇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서 파는 이렇게 원가 가산 방식을 썼을 때 원가가 낮을수록 사실은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원가가 좀 올라가도 그렇죠. 지금 상황이 가격을 올리긴 좀 그렇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효율성도 좀 보시면 좋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아무래도 경제학을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빅테크 기업에서 경제학자들 되게 많이 고용하잖아요. 제가 봤던 건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었는데 빅테크 회사들이 네, 2018년에는 경제학 박사들을 한 5% 미만 고용했다면 네, 2022년에는 한 14%까지 이거를 쫙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 뭐 우버, 리프트, 뭐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즈니스에 주는 이런 창출하는 가치가 뭘까요? 사실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나오거나 경제학자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으로 가기 전에는 대부분은 봐봐라, 광고하니까 이만큼 수요가 늘었네 하니까 계속 광고를 해라, 이런 식의 아주 일종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광고할까? 이렇게 광고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은 이 데이터가 충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실험도 가능하고 경제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방법론적으로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인과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많이 생겨서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로 내가 광고비를 이만큼 썼을 때 이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까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산업과 서비스나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펩시콜라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펩시가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고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이만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쓰는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일단 컨슈머 패키지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콜라나 뭐 그로서리 같은 뭐 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80%가 결국에는 광고에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쓰지 않았어도 그 정도 똑같이 수익을 매출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80%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죠. 쓸데없이 광고를 많이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광고가 그 수요를 창출해 냈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통 광고할 때 이미 인기 상품을 광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으로 나온 핸드폰, 플래그십으로 나온 타블렛을 광고하지, 이렇게 곁다리로 조그맣게 좀 싸게 저가로 파는 그런 제품은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두 제품의 이제 수요만 딱 비교해서 보면은 이 플래그십 제품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게 나오고, 이 플래그십이 아닌 제품들은 수요가 낮게 나와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광고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과연 플래그십 모델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광고를 많이 했더니
수요가 올라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데이터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떤 제품을 어디다가 누구를 타겟으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구가 필요해요. 이거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마케팅을 막 정말 80%가 이게 조금 더 크게 잡힌 걸 수도 있고 적게 잡힌 걸 수도 있고 이제 에러 구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80%가 만약에 좀 낭비되고 있는 비용이다. 그러면 사실 마케팅 비용 줄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훨씬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 마케팅에 얼마를 쓸까라는 기업의 결정이 좀 로지컬리 나온 어떤 정보에 기반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상관관계에 기반한 정보만 가지고 그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쓸지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툴과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지금 오늘부터 광고를 했을 때 이 광고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지에 대한 답을 경제학자들이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저희 뒤의 세계가 남았습니다. 저희 같이 네. 인터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의 방명록에 3줄 정도 남겨주신다면 어떠셨는지. 제가 말이 많아서 세 줄로 줄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 학자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대중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끼리 사상 누각에 앉아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는 식의 비판을 많이 받는데 매우 합리적인 비판이고 저도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연구에 막 함몰되다 보면은 이 결과, 이 연구의 중요성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컴퓨터 코드, 이 복잡한 수식을 어떻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이 꼭 사상 누각만은 아닌지, 그리고 왜 이런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운 기회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지난번 저희 이 인터뷰하기 전에도 몇 번 뵀잖아요. 그냥 네네. 연구하는 그 과정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저도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는 연구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서부영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격 책정, 프라이싱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 인더스텔라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터뷰가 사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이게 압축돼서 나가다 보니까 다 담기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 다 읽어보고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서부영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적인, 외적인 탐험을 되게 좋아하신다. 탐험이란 키워드 주셨는데, 이거는 네. 어떤 탐험을 좋아하시는지. 네, 뭐, 외적으로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여행을 많이 못 가고 근데 있는데요.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오지를 좀 많이 갔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오지 중에 제가 늘 그 아마존, 기업 아마존 말고요.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삼림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기회가 돼서 아마존에서 가이드를 구하고 제 친구랑 둘이서 그 가이드를 따라서 정말 이 밀림 오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길이 당연히 없고 너무 숲이 빽빽하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 다 마쉐티라고 일종의 칼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정말 숲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타란툴라 이런 게 막 나무에 붙어 있고 제가 갔을 때가 그 브라질 삼림이 기록상 6번째로 가장 많이 비가 왔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삼림 중에 이제 조금 낮은 부분들은 잠겨가지고 웅덩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 웅덩이가 지금 생겨가지고 걸어서 돌아서 가면 두세 시간이 걸린다. 근데 내가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 짐은 거기다 싣고 사람은 수영을 해서 건너면 15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웅덩이를 15분을 그래서 건너야 된다.
네. 일단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가기로 했어요. 이제 뗏목을 막 만들려고 이제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이제 방수천을 깔고 거기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간 쌀, 깨끗한 물하고 이제 저희가 보통 잠을 그 해먹에서 자는데 그런 해먹 이런 걸 다 싣고 이 물이 까매요. 왜냐면은 이 웅덩이가 그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웅덩이고 그 안에 이제 썩은 나무, 썩은 짐승, 물고기 이런 것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일단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정말 막 손발이 정말 오그라드는 그런 기분인데 어쩔 수 없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수영을 막 해서 그 웅덩이를 결국 건넜는데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그 가이드가 사실 이 주변에 아나콘다가 있어서 뭐 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하면 걸어가겠다고 할까 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싶더라고요. 네. 정말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쌀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생선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생선도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피라냐예요. 그래서 피라냐를 먹어요? 네, 강에서? 피라냐를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해서 피라냐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낚시를 되게 못했는지 6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지막 날에 3마리를 잡아서 이제 끓여서 먹었죠. 정글의 법칙이네. 정말 설득선이 없는 질문인데 피라냐 맛있어요? 그때 당시는 6일 동안 밥만 먹은 정말 쌀밥만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었어요. 시장이 반찬이죠. 네. 여러분 지금 경제학자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그럼 이 키워드가 그 하나하나가 다 보통 키워드가 아니었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아, 탐험 중에서 이제 내적인 탐험에 대해서도 제가 키워드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외적인 탐험이든 내적인 탐험이든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한 일종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행하면서 이런 한계에 좀 부딪히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명상 수업을 듣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저의 이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돼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 중에 제가 꼭 한번 열흘 동안 명상을 묵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꼭 해보고 싶어서 제가 임신 중에 10일 동안 바닥에 무거운 앉아서 묵언을 하고 하루에 거의 10시간 넘게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명상을 30분, 1시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좀 명상에 대한 진입 장벽이랄까? 그런 게 제 마음에서 많이 낮아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거 명상이 너무 좋다. 저한테 명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되게 빨리 알아차리게 해줘요. 제가 늘 이 사람 옆에만 가면은 가슴이 너무 뛰고 무섭고 이 사람이 날 공격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도 잘 몰랐고, 제가 심지어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제 명상을 하면서, 어, 내가 이런 패턴이 있네?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냥 발견하고 끝이 아니라, 막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순간을 제가 인지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나한테 무서운 존재인가? 이런 거를 잠깐의 정말 찰나의 시간 동안 제가 제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나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이 그런 의미에서 저를 알게 하고 저에게 일종의 자유로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그런 자유로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그 메타인지 이런 것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사실 선택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하게 된 선택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 짧은 찰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가 보통 그 뉴럴 패스웨이라고 하죠. 어떤 위험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싸우거나 혹은 피하거나
혹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멈춰버리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고 진화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을 텐데, 더 이상 이제 제 어떤 오토파일럿으로 돌아가는 머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순간에 하고 싶은 행동은 뭔가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명상을 했을 때 나오는. 말씀하시니 그거 생각나요. 영화 중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걸리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 현실에서는 한 1, 2초인데 영화에선 맞아요. 슬로우 모션이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막 약간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명상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음.